자, 지난 시간에 14장, 15장에 걸쳐서 고전주의 이제 새로 들어가서요. 고전주의 용어의 의미라든가 고전주의 전반에 걸쳐서 시대적 배경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악음악, 성악음악, 오페라, 그 다음에 교회음악, 가곡까지 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고전음악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동안의 사조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없었던 백미가 나옵니다. 고전시대 대표적인 기악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악. 네. 실내악의 또 맛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한번 실내악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요. 고전시대의 이 실내악이라는 용어는 그 대규모의 음악회와는 구분되죠. 그 말 그대로 실내악이라는 게 실내에서 하는 음악이라고 이제 장소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음악 구성의 편성이 이제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그런 앙상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의 악기 편성. 그렇지만 대중적인 연주와 다양해진 그런 음악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어떻게 고전주의 실내악 음악이 발전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나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는 실내악 음악 그러면 영어로 보통 체인버 뮤직이라고 합니다. 이 체인버라는 말 뜻이 원래 어원이 궁정 속에 어떤 개인적인 룸 있죠. 개인 룸, 사실. 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진 두 개를 봤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연주하고 있는데 뭐 실내 악단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이택주 선생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성은 피아노 5중주예요. 5명의 연주자니까. 네, 이분은 이제 악보를 넘겨주시는 분, 제일 끝에 분은. 그래서 뭐 4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가 다양한 편성을 할 수 있어요. 악기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꽤 유명한 그 전문 그 체인버 뮤직으로서 현악 4중주단이거든요. 에머슨 현악 4중주인데 에머슨 스트링 퀄텟. 주로 이제 고전 음악, 모차르트 스트링 퀄텟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주하는 아주 전문성 있는 에머슨 현악 4중주단의 사진을 한번 구해봤어요. 자, 그래서 실내악 음악의 다양한 그 음악 편성, 트리오, 뭐 퀄텟, 퀸텟, 섹스텟, 뭐 다 이렇게 옥텟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편성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또 뭐 피아노 트리오, 현악 3중주, 현악 4중주, 뭐 목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건반악기 음악으로서도 이제 우리가 실내악을 본다면 이번에 봤을 때는 건반악기 음악이 포함되는 실내악으로서는 이제 계속저음은 퇴화됐잖아요. 바로크 시대에는 계속저음 악기라고 해서 챈발로가 항상 계속저음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래 그 흐르는 저음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퇴화되면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반주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이중주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바이올린 소나타 그러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이중 소나타. 예전에 악보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반악기 음악은 바로크 시대 그 트리오 소나타가 고전악기 기악 장르로 변하면서 피아노의 위상이 더 강화됐어요. 피아노라는 악기가. 화성을 담당했던 그런 챈발로의 계속저음 악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음악적으로 차츰 독립된 그 역할을 확보하게 되고 피아노 악기가 없어서는 안 돼. 이 실내악 체인버 뮤직에 있어서 악기 구성에 있어서 피아노가 빠지면 안 되게 되는 역할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속저음 연주 악기가 아닌 실내악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피아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들배에서 교과에서는 피아노 소나타까지를 이 고전 실내 음악의 장르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올 기회가 됐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리스토폴이라는 이태리 사람이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바로크 때까지는 주로 챈발로 그리고 클라비코드가 유행이었다면 이제 18세기 아주 초반에 1709년에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가 나와서 이름 그대로 피아노와 포르테를 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 그 이전에는 그게 좀 불가능했거든요. 크기가 조절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피아노와 포르테 크고 작은 걸, 작고 큰 걸, 또 포르테 피아노 다 통용 가능합니다. 네, 그것이 가능한 악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음악이 전성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바로 고전시대예요. 피아노는 교향곡이나 실내악 등 그 다양한 장르의 음악 어법을 고루고루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악기의 기본이 피아노라고 하잖아. 피아노 악기로 예를 들어 교향곡도 편곡된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피아노 악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 악기의 위상이 강화됐는데 특히 피아노 소나타, 다 악장이 있으니까 악장을 여러 개 가진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탁월한 그 악기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독일어로 클라비어라고 하는 이제 건반 악기를 총칭하는 이 단어에서 고전 시대의 독주 소나타는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것이고 피아노의 표현 역량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즉 그 이전에 나왔던 클라비코드라든가 또 초반에 나왔던 피아노 포르테보다 고전 시대 곡들은 이제 악기도 더 커지고 건반 수가 늘어나고 오늘은 88개잖아요. 오늘날의 피아노는 그 모차르트 때까지만 해도 조금 규모가 작았어요. 페달도 발이 아니라 무릎에 있기도 하고 조금 악기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더 발전하게 됐는데 이 피아노 음악은 음악적 구조에서 상당히 그 규칙적이고 유기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참 C.P. 바가 전고전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고 그때의 양식을 가장 잘 표현한 작곡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C.P. 바흐가 참 훌륭한 피아니스트이자 그러니까 건반악기의 대가이자 이론가였어요. 이 사람의 저서 중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피아니스트나 음악을 하는 음악학자들에게 아주 회자되고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저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건반악기 교습서입니다. 이제 독일어는 벨루스라고 그냥 한마디로 요 한 단어로만 이제 물론 뒤에 붙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에세이 그래요. C.P. 바의 에세이 그렇게 말하면 이 책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Essay on the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 즉 건반악기 연주의 진실한 예술을 위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C.P. 바가 그 당시 고전 시대의 모든 기법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연주하라 하는 그 교습서나 마찬가지고 건반악기 교습서라고 알려져 있고 이 안에 그때 당시에 주요한 것들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독주 소나타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초를 놓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 동생 J.C. 바흐는 역시 형과 함께 18세기 후반에 독주 피아노 소나타에 기초를 놓아서 많은 또 곡을 썼죠. 피아노 소나타를. 그래서 이제 고전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은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소나타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세 분 다 아주 막강한 피아노 소나타의 작곡가들이죠. 자, 악장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소나타들이 다 빠름, 느림, 빠름이 대부분이에요. 자, 원래 피아노 그 소나타 형식에서 그냥 피아노 말고 소나타 형식의 자체가 빠, 느, 빠, 빠름, 느림, 빠름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이 빠르죠. 자, 클라비어, 즉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고전 시대에도 초기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당연히 이거는 있고 더 개발된 크리스토포리가 제작 발명한 피아노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피아노를 알기 전에 먼저 그 전신인 이 클라비코드, 합시코드의 이것을 보면요. 이게 지금 챈발로예요. 합시코드는 두 단이었죠. 단이 두 개였고요. 이렇게 여러 장식을 가미해서 집안에 이렇게 들여다 놓고 중산층 이상 모든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꼭 구비해 놓은 중요한 악기였죠. 자, 거기서부터 그것이 전신이 돼서 후에 발전한 이 피아노 점점점 발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봤을 때 그랜드 피아노의 내부 사진을 좀 보면요.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철사줄을 연결해서 이제 햄머가 때립니다. 챈발로는 깃털을 잡아 뜯는 이런 것이었다면은 피아노는 햄머가 쳐줘요. 철사를. 그러니까 상당히 음량도 강화가 되고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 거죠. 자, 그 내부 사진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다시 내부를 보면 헤더 덤프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것이 이 현을 때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표현이 가능하게 됐고 이제 이게 건반이고요. 한번 누르면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피아노의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그랜드 피아노 그 뚜껑을 떼어낸 다음에 그 얼개를 보면 저렇게 됐고 업라이트 피아노라는 거는 이제 업라이트 이제 라이트 두 개의 스탠드가 세워져 있는 이제 그런 말로부터 업라이트가 말이 나왔는데 그랜드가 아니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 안에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는 흔하게 우리가 요새 이제 볼 수 있고, 심지어 음악뿐 아니라 이렇게 환경 안에서도 그랜드 피아노를 이용한 뭐 풀장이라든지 이런 레스토랑이라든지 많은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피아노는 그래서 고전 시대 이후부터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악기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베토벤이 이제 피아노의 역량을 극대화한 작곡가인데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즉, 소나타 형식에 있어서 그 소나타 악장 자체를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는 주로 3악장까지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4악장 구조를 많이 써기도 했고, 베토벤이 또 그 만약에 이제 하이든이나 모차르트가 4악장 소나타를 썼을 때는 3악장이 꼭 미뉴엣이었는데 춤곡, 그 베토벤은 그것을 스케르초 악장으로 즉흥적인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베토벤 후기로 갈수록 이제 고전 형식을 뛰어넘어 너무나 표현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들은 거의 낭만의 어법을 다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토벤은 고전 시대와 낭만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즉 베토벤의 후기의 모든 작품 경향은 피아노를 불문하고 이제 이따 나오는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도 그러고 상당히 어렵고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낭만주의 어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음량의 대비라든가, 그다음에 대위법적인 구성. 이거는 대위법? 그럼 바로크와 르네상스인데, 그때 그 폴리포니적인, 그러니까 푸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했어요, 피아노 음악에. 그리고 강도 높은 상당한 진지함과 무게감, 깊이 있는. 베토벤의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작품 안에 철학적인 요소, 사색적이고 인간 내면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실히 피아노 음악에도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아노 소나타는 그 정도로 하고, 현악 앙상블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 실내악, 체인버 뮤직이 고전 시대에 발전하게 됐는가? 이제 이중주는 물론 악기가 두 개죠. 각 악기가 이제 독주적인 성부를 담당하는 이제 중주 방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계속점 악기는 없어졌지만 피아노가 반주를 하면서 이중주 효과를 내죠. 그렇지만 뭐 첼로와 바이올린을 같이 하는 이중주, 현악 이중주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피아노, 즉 반주를 곁들인, 그러니까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이중주라든가, 이제 바이올린 소나타도 피아노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첼로가 급부상을 해서 그 이전에는 첼로는 계속 저음 악기였어요. 그냥 저음의 악기였어요. 바로 그때 트리오 소나타만 해도. 근데 고전 시대에 와서는 첼로가 단독으로 부상을 해서 첼로만을 위한 소나타, 첼로 협주곡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아주 유명하죠. 자, 그래서 첼로 연주법이 발달하게 됐고, 이제 첼로의 그 역할이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다가 베토벤의 이제 첼로 소나타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좋은 곡입니다. 그 다음 이중주에서 이제 트리오, 삼중주는 그야말로 피아노 삼중주, 현악 삼중주, 그 다음에 베토벤의 후기 그런 작품들 많이 나오고요. 이게 좀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안 보이겠네요. 그리고 사중주, 그러니까 이제 퀄텟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악기 조합을 할 수 있어요. 피아노 퀄텟, 또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 이제 악기 조합에 따라 악기가 뭐가 들어가느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수적인 사성부 체제가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중주의 어떤 역할은 사실 그 이전 바로크 시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앙상블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고전 시대에는 이 사중주로 나온 작품들이 너무 명곡이다 보니까, 너무 이 이상에 맞는 곡을 잘 쓰다 보니까 이 세 대가들이, 작곡가들이, 그래서 사중주가 급부상을 하고 상당히 좋은 곡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전 시대가 전성기 고전 시대와 이제 만나게 돼서, 왜냐하면 전고전 시대에도 현악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현악 그 악기 음악이 주로 마나임 악파라는 그 악파가 있거든요. 독일의 마나임에서 많은 작곡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 상당히 그 현악,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의 그 테크닉이라던가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마나임 악파가 고전 시대, 그러니까 전고전 시대의 현악을 확 일으키는 악파가 돼요.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마나임 악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접점이 돼서 마나임 악파로부터 시작된 현악 악기의 그 발전이 태동이 되기 시작해서 이 고전 시대 때 확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악 음악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이뤘다는 거죠. 이런 퀄텟이나 이런 그 체인버 뮤직이.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지향하는 바는 마치 고전시대 이 교향곡, 오케스트라, 음악이 지향하는 바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악기들의 그 어떤 긴밀한 앙상블을 통해서 음악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구체적인 이 실내악 음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현악 사중주를 장르로 정착을 시킨 사람이 바로 하이든이에요. 한 70곡의 작품들이 있고요. 가벼운 거에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지만 주로 하이든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좀 가볍게 들을 수 있고 상당히 품격이 있는 그런 음악을 표현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구현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라이트하고 가볍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계속 이루어내서 탄탄한 구조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지향을 했는데, 처음에 그 하이든이 썼을 때 이제 디베르티멘토, 이것이 이제 굳어져서 현악 사중주가 된 건데, 처음에는 이게 뜻이 퇴근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재밌죠? 자, 연결이 돼요. 퇴근해서는 누가 또 힘든 걸 하길 원하겠어요. 그저 여가를 통해서 쉬고 싶고, 그러니까 가벼운 걸 들으면서 굉장히 릴렉스하고 싶잖아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그 말이 굳어져서 디베르티멘토, 오락,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용어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꼭 뭐 현악 사중주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 하이든의 뭐뭐 디베르티멘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여러분이 가끔씩 FM 음악이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디베르티멘토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제목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건 챔버 뮤직이구나, 현악 사중주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르로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하이든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현악 사중주가 점차, 물론 이게 퇴근 후에 무슨 여흥만을 위한 아주 가벼운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것은 하이든이 지향했던 편안하고도 격조 있는 음악의 어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가 된 거고, 음악으로서의, 작품으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당연히 있는 거죠. 점점점 여흥으로서만이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지금 시간상 들어볼 수는 없고, 이제 수업 때는 들어보겠지만, 러시아 사중주에서는 하이든의 고유한 음악 어법, 장르의 도약이 나타나 있고 구조적 통일감이 있다는 거. 왜 이름이 러시아 사중주냐? 러시아 유명한 공작에게 이제 하이든이 헌정을 했죠. 이거를 작품을 지어서 오피 33.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 매우 탁월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통일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디베르티멘토 계열의 현악 사중주를 무려 이제 많이 썼어요. 136, 130, 138. 이게 가벼우면서도 디베르티멘토적인 현악 사중주예요.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스케르초를 썼지만 모차르트는 전통대로 미뉴엣을 썼다는 거. 자, 그리고 베토벤은 뛰어난 현악 사중주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특히 베토벤의 스트링 퀄텟이 완전히 하나의 장르로, 정말 중요한 장르로 원더풀하게 그렇게 정착을 시켰지만, 특히 베토벤의 후기 이 현악 사중주는 불멸의 작품이 됩니다. 정말 현악 사중주 장르에 있어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몇 년 전에 쿼르텟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던 것으로 알아요. 네, 그것이 이제 현악 사중주라는 그 제목을 붙였지만 주로 베토벤, 네, 아마 그 라스트, 이 후기 현악 사중주를 다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생 자체가 힘든 베토벤이기 때문에, 또 낭만주의적 경향의 그런 음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곡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이 듣는 사람이 어려워할 정도로 난해하고 모호한 후기로 갈수록, 네,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음악의 내용이라던가 형식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미 낭만성을 다 표출하고 있어요.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은 물론이고 악장들 간의 유기적인 강화, 그리고 대비적인 효과, 이런 건 마찬가지고, 그의 현악 사중주 중에서 주로 이렇게 헌정이 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쓰는데요. 라즈모프스키 사중주, 라즈모프스키 남작에게 헌정을 한 건데, 러시아 민속을 민요를 썼고, 오케스트라의 역동성, 그 내적 사고를 요구하는 불규칙성,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이미 베토벤이. 네, 182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19세기 상반기까지는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법 자체가 불협화음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대담하게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악 사중주 장르에 있어서 베토벤은 이미 고전 시대에 매우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는 거. 남들이 안 쓰는 실험적 시도를 했고, 이 장르가 점차 공공 연주회 쪽으로 아주 가게 되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주하는 자들은요, 이제 아까 계층을 불문하고 고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게 됐다고 했지만, 현악 사중주 같은 이런 연주자들은 매우 전문적인, 정말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주가 주로 됐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언급했듯이 베토벤의 후기 사중주는 5개로 요약이 되는데 굉장히 명곡이고 불멸의 곡들이고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확고한 음악사적으로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개가 후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벌써 OP 127, 이제 130, 100이 넘잖아요. 그러면 베토벤은 많은 다작을 했다기보다는 하나하나씩의 다 불멸의 대곡들을 썼기 때문에 벌써 135까지 이렇게 작품 번호가 간 거는 이제 거의 후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5개가 127, 130, 135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후기 레이트 쿼르테트라고 이제 규정 짓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큰 후가 사중주가 또 있죠. OP 133. 여기서는 굉장히 모호하고 전체 이미지가 악상 및 템포도 자유롭고 정신적인 내용을 음악화했고 실험적 시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베토벤은 내적 진실성과 외적인 그 건축가, 음악 건축가적인 자질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구조성, 조합을 위해서 과감한 폴리포니적인 진행, 즉 후가 같은 것들을 많이 써서 진행에 도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OP 132 퀄텟에서 2악장에서는 그렇게 베토벤이 직접 써놨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 굉장히 울림이 있죠. 얼마나 그 사람이 내적인 것을 강화했는지를 서두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마지막 그의 사중주, F 메이저 사중주 OP 135의 피날레는 꼭 그래야 하나? 자기 자신이 질문을 던져요. 딱 처음에 도입부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 마디에서 그래야 한다. 네. 무엇이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깊은 내막은 모르겠어요. 작곡가가 무슨 상념에 빠졌을 때 이걸 썼는지는. 그렇지만 무스 에스 자인 꼭 그래야 되나? 에스 무스 자인 그래야 한다. 즉 베토벤은 뭐 교향곡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 실험적이고도 깊이가 있고 절대 음악을 추구한 오직 순수 음악을 추구한 거의 작곡가 자신이 음악은 진리다. 진리와 가장 맞닿아 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아주 대가이고 음악가의 본상을 드러낸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곡가 자신이 남겨놓은 거는 퍽 감상하기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런 말이 없으면 너무 난해하니까 감상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고맙게도 베토벤이 이런 말들은 이제 써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악 사중주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들은 꼭 음악을 들으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아 정말 이게 불멸의 정말 현악 사중주인가.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모든 음악 장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장르인가. 오페라인가? 오케스트라 곡인가? 아니 각 악기별 소나타인가? 피아노 곡인가? 콘체르토인가? 그렇지만 어떤 음악 평론가는 그렇게 말해요. 가장 수준 높은 장르는 역시 현악 사중주다. 퀄텟이다. 스트링 퀄텟. 아마 이게 베토벤의 작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정신적, 내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악기를 포함한 관악 음악으로는 무엇을 썼나. 고전 시대 참 이것도 많이 써서 앙상블을 이루었는데요. 전고전 시대에 그 만하임 악파가 이미 그 현악과 더불어 관악기를 도입해서 많이 작곡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편성이 가게 되어서 발전을 해서 고전 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오케스트라에서도 이제 관악기가 점점 추가가 돼요. 많은 악기들이. 그래서 오케스트라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목관 오중주를 이제 많이 써요. 모차르트도 이걸로 작곡을 많이 하고 점점 후대에서도 많이 쓰는데 목관 오중주의 편성은요, 여러분. 이제 플룻은 목관 악기입니다. 금관이 아니라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그다음에 파got. 파got은 잉글리시 혼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호른이 추가가 돼. 호른은 금관 악기예요. 그래서 목관 악기 오중주다. 그러면 혼이 추가가 된 요 네 개의 목관 악기가 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기본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주로 목관악기를 많이 쓴 그 대가는 모차르트입니다. 네. 하이든이나 베토벤에서 볼 수 없는 모차르트만의 특이한 점은 목관악기를 많이 써서 이 앙상블을 많이 이뤘다는 거.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애용하는 너무나 좋은 클래식 곡이죠. 네, 이거는 영화 음악 주제가로도 나오고 클라리넷 오중주 너무 좋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아마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인가 거기 주제가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챔버 뮤직 고전 시대의 그 실내악 음악으로 뭐가 있었느냐 요약을 해보면 이제 건반 악기가 점차 계속저음 악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피아노 음악이 발달하게 되죠. 고전 시대의 그 피아노 소나타는 악기의 장점을 잘 드러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아웃라인만 잡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을 안 했지만 베토벤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겨놨어요. 그것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해요. 피아노 음악의 신약 성서다. 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도 입시곡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고 피아노 소나타 32개는 불멸의 베토벤의 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예요. 자, 그리고 그 외 고전 시대에는 3중주, 4중주, 5중주 특히 그러니까 피아노 3중주, 4중주, 5중주 또 현악 4중주가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챔버 뮤직의 장르로서 각광을 받았다. 자, 그렇죠? 현악 4중주는 고전 시대 실내악의 대명사이다. 하이든이 현악 4중주를 정착시켰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거쳐 베토벤의 후기 4중주들은 굉장히 기존의 형식의 틀을 무시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낭만 어법을 많이 썼고 특히 정신적, 내면적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베토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이든의 정신과 모차르트의 손, 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는 더 높이 있는 것을 구축했다. 네. 자, 6번 관악기 앙상블은 오중주의 목관 오중주의 플룻, 오보, 클라리넷, 호른, 파got. 모차르트는 관악기를 활용한 실내악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장씩 큰 챕터 2개씩을 한 타임의 동영상에 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다 더 연결을 해서 이게 습득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챕터씩을 한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동영상을 보고 수업에 임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에 이렇게 2개씩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17장 그러면 더 발전해서 이제 실내악 음악에서 더 발전된 오케스트라 음악은 어땠는가? 자, 단적으로 말해서 교향곡이 얼마나 고전 시대에 꽃피었습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대가에 의한 이들의 교향곡은 불멸의 교향곡이 된 것이고 그 후에 19세기, 20세기 계속 후대 작곡가들에게 너무 영향을 끼쳤어요. 기법으로 보나 음악 내용으로 보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음악이란 여러 악기가 한 성부를 함께 연주하는 합주 형태의 음악이죠. 고전시대 오케스트라 음악은 악기 그룹들 간의 대비적인 음향 구조보다는 자, 대비적 음향 구조는 언제 때였어요? 바로크 시대였어요. 바로크는 음악의 그 나타내고자 하는 추구한 목표 자체가 콘체르타토 양식, 즉 대비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 악기 간의 대비적 음향 구조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고전시대 오케스트라는 아니에요. 대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까? 잘 협화를 해서 진정한 앙상블 소리를 만들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4성부로 현악기 그룹과 2성부식의 목관악기, 관악기가 더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가 바로 표준적인 고전시대의 오케스트라, 표준 오케스트라 구성 짜임새였어요. 특히 클라리넷이 만화의 막파의 영향으로 점차 관악기 중에서도 이 목관악기의 클라리넷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포근하면서도 아름다워요. 그게 고전 교향곡에서 빼뜨릴 수 없는 관악기였다는 거죠. 자, 고전시대 오케스트라 음악은 교향곡도 있지만 심포니도 있지만 콘체르토, 즉 협주곡도 많이 발전한 시기였다. 이 세 대가에 의한 협주곡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볼 것입니다. 자, 먼저 교향곡을 보면 우리가 심포니 그러죠. 이 어원을 보면 심포니에서 신의 어원이 sin이 함께 together라는 의미가 있고 포니는 음이잖아요. 울림. 그래서 함께 울린다. 그래서 심포니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심포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이태리 서곡, 이태리 오페라 바로 직전에
현악이 했던 그 서곡 이름이 심포니아예요. 심포니아. 이태리 서곡. 거기서부터 유래된 어원이죠. 심포니가. 거기서부터 또 내용적으로도 유래가 됐고요. 자, 고전 이 교향곡의 전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태리 그 서곡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계승해서 빠름, 느림, 빠름 이런 악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전고전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의 작곡가는 산마르티니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전에 전고전 시대의 산마르티니의 심포니가 아주 좋았습니다. 70여 곡의 교향곡을 썼고요. J.C. 바하도 60여 곡의 심포니아, 리히터도 교향곡의 음향 확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전고전 시대를 거쳐서 이 하이든에 와서는 교향곡 장르의 질적인 도약이 이제 확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고전 시대 만화의 막파를 중심으로 한 그 현악,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음향이 이제 반복이 계속 된다거나 리토르넬로가 계속 나온다거나 조금 단순한 경향이었다면 하이든에 와서는 그의 주특기인 주제 동기 가공 작업 그걸 확 끌어올리느라고 이렇게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교향곡 정착에 기여를 한 사람이 100곡 넘게 썼으니까 바로 하이든이라는 거죠. 자, 비엔나 악파의 선도자죠. 자, 이 비엔나 악파는 현대음악의 쉔베르그 그때 나오고 1 비엔나 악파는 세 대가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거기에 선두 주제가 바로 하이든이죠. 100여 곡의 교향곡을 썼고요. 자, 이 사람이 한 역할은 뭐냐면 음향의 확대와 기악 어법의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갖췄다는 거. 역시 빼놓을 수 없이 하이든 하면 역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상호 연계성, 각 주제 간의 상호 연계성, 대조성. 그다음에 선율은 전 고전 시대에 추구했던 그 갈랑양식, 감정 과다, 질풍노도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계승 발전시켰죠. 그 외에 이제 또 비엔나 악파 외에 어떤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이 곡의 유행이었냐면 몬, 바겐자일, 그다음에 호프만, 디터스도르프 이런 작곡가들 여러분은 별로 익숙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 고전 시대에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 악파로 이제 유행을 했고 이 사람들도 역시 그 당시에는 꽤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케스트라는 뭐 우리가 흔히 접하기도 하지만 일단 좋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는 꽤 유명한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 후에 다 끝났다 하고 이렇게 악보를 집어 던지는 어떤 통쾌한 이런 감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이든이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를 집필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엔나 악파에서 하이든은 100여 개를 썼고 모차르트는 41개의 교향곡을 썼고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갈수록 줄어들죠. 그러면 숫자가 작다고 그게 비중이 약하냐? 그게 아니죠. 점점 발전해서 더 큰 규모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보통 평균 30분, 35분 한 교향곡이. 뭐 어떤 거는 70분, 9번 교향곡 같은 거, 합창 교향곡은 이렇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지. 자, 하이든은 100여 개를 썼는데 그게 그러면 다 너무 가볍나? 아니죠. 너무나 교향곡의 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이죠, 하이든이. 자, 에스테르 하지 이 백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이든과의 이 관계는 그 사람의 궁전에 고용이 돼서 그 궁전 마을 빌리지 자체를 에스테르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려 30년을 봉직한 거예요. 거기서 다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생활이었어요. 그냥 곡 쓰는 게 하이든은. 그래서 그렇게 다작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마나임과 비엔나 전통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전성기인 1780년대에는 주제 동기 가공 작업으로 굉장히 독특한 하이든만의 아주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숭고하면서도 우아함과 격조를 유지하는 그 하이든만의 음향을 창조했고요. 탄탄한 이 주제 동기 가공 작업에 의한 소나타 형식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조가 정착이 된 거고요. 악장들 간의 대비도 잘했고요. 자, 대표적인 하이든의 교향곡은 파리 교향곡. 82번부터 87번까지 6층인데 파리 그러면 당시에도 문화적인 중심지이자 모든 지적 계층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고전주의 클래식 그 어법을 창안하고 발전시킨 파리 교향곡이었습니다. 런던 교향곡.
자, 이렇게 다 도시 이름을 써서 여러분이 외우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주로 이제 그 후에 파리 교향곡 다음에 나온 93번부터 104. 이게 아주 재밌죠. 런던 교향곡. 하이든 교향곡의 아주 절정이었다는 거죠. 클라이막스. 제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사악장 체제를 했고요. 소나타를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구현했다는 거죠. 늘 그가 주장했던 주제 동기 가공 작업에 의한 소나타 폼의 철저한 그 양식을 오케스트라 음악에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든이 이렇게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 교향곡이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표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번 같은 건 군대 교향곡. 여기에는 효과를 위해서 트럼펫, 팀파니, 타악기 이런 음향을 도입을 했고 새로운 어떻게 하면 자꾸자꾸 다작을 쓰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효과의 구현을 위해서 많은 악기를 실험적으로 쓰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베토벤이 교향곡을 잘 쓰는데 아주 롤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하이든은 전체적으로 교향곡 전체 악장들의 그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확대시켰고 또 소나타 형식을 완전히 정착시켰고 그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써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강화시켰다. 구체화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한 뭐 그런 배려라던가 공공 연주의 중심 장르로 교향곡을 정착시켰다. 자, 하이든의 교향곡은 한마디로 그가 세운 이 업적이라는 것은 고전시대 기악 어법을 종합시킨 것이다. 우리가 오죽하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 이런 말을 썼거든요. 하이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이든 그러면 장르가 교향곡 장르에서 아주 탄탄한 기초를 쌓은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 고전시대의 그 음악 어법 이거를 하이든이 얼마나 개발을 잘 시켰는가. 자, 두 번째 모차르트. 41개의 교향곡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 것이 켈, 그 모차르트 작품 번호입니다. 켈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다 분류를 했어요. 이게 고전시대 이제 특이점이에요. 고전시대는 작품을 상당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 거기서 551이 주피터 교향곡인데 주피터.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인 그런 발상을 해서 또 이런 교향곡을 썼는데 모차르트의 초기 교향곡들은 이탈리 그 심포니아 이태리 서곡과 전 고전의 우아함, 가벼움 이런 걸 추구했는데 이후로는 비엔나 오케스트라의 전통을 하이든으로부터 물려받아 아주 확고히 세운 그런 사람이죠. 즉 만화의 막파의 어법들을 다 수용했어요.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모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모차르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악기를 굉장히 보강한 거예요. 특히 클라리넷을 도입해서 음향을 더 풍성하게 했고 뭐 실내악에서도 그가 저희 클라리넷 오중주라던가 관악기 사용을 많이 증가한 거죠. 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피터 교향곡 외에 하프너 교향곡, 린츠 교향곡, 프라하 교향곡 이제 이런 것들은 기법적으로 매우 성숙이 되고 점점 악기 사용의 음향의 밀도가 높아지고 촘촘해진다는 거죠. 텍스처가 짜임새들이 반음계 진행, 뭐 대입법적 구성 다 들어가고 마지막 걸작 교향곡은 이제 3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넘버 39, 40, 41 이렇게 3개인데 41이 아까 말한 마지막 교향곡 주피터 교향곡이고 그러니까 번호로 넘버로 따지면 41번, 작품 번호로 따지면 쾌헬 551번. 자, 39, 40은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G 마이너 교향곡인데 이 모차르트 교향곡이 이제 많잖아요. 41개 동안 G 마이너가 2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40번 아주 걸작으로 하는 40번은 큰 G 마이너라고 그래서 그레이트 G 마이너라고 그러고요. G 마이너 심포니고 그보다 작은 G 마이너 교향곡이 쾌헬 183에도 하나 있다는 거. 네. G 마이너 2개 중에 큰 거는 40번이라는 거. 자, 이렇게 마지막 이 세 교향곡 39, 40, 41이 완성도가 뛰어나고 매우 안정적인 짜임새와 더불어 진행의 역동성이 있어서 상당히 작품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자, 모차르트 좀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해요. 흔치 않은 사진인데 모차르트의 누가 들어도 친근하고 참 사랑스러운 그런 곡들을 있기까지 얼마나 모차르트가 하이든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어법들을 성숙시켰는가. 그 전에 있었던 건 이겁니다. 자, 알다시피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를 따라다니며 누나는 또 소프라노였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며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매우 많은 순회 여행을 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요절을 한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가 너무나 피로가 극심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연주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얻게 된 건 바로 국제적인 감각이에요. 국제주의가 그에게 있어서 교향곡을 쓰던 오페라를 쓰던 상당한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이런 모차르트의 모습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적으로는 두 대가에 비해 적어요. 비록 9개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중대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베토벤이 9 교향곡 9개를 설정한 이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19세기, 20세기에 가면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베토벤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내가 그 기록을 깨겠다고 10번째 교향곡을 써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징크스라고 그래요. 교향곡에. 이 9개의 교향곡을 너무 베토벤이 충실히 잘 세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9개의 교향곡은 이제 베토벤에 와서 교향곡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고도의 긴밀성과 개성을 지닌 작품들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성을 넣잖아요. 합창 교향곡, 9 심포니 같은 거. 그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성품으로서 절대 음악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9개 중에서 이렇게 표제 음악적인 요소가 나오죠. 영웅, 운명, 전원 교향곡, 그 다음에 마지막 합창 교향곡 이런 식으로. 자, 베토벤은 고정적인 그 교향곡의 틀에 새로움을 더 가미시키고 그렇게 해서 장르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고 하이든으로부터 시작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철저히 뭐 기본적으로 이행했으면 물론 오케스트라 음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확장시킨 사람이죠. 예. 그래서 19세기 음악에는 이제 낭만주의로 들어가면서는 모든 음악 어법이 확장되는데 표현이 베토벤이 이미 그의 9개의 교향곡에서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거침없이 가능성, 잠재성을 드러냈죠. 교향곡이 추구할 수 있는 음악적인 이상을 고유한 방식으로, 그만의 방식으로 실현시킨 사람입니다. 자, 트럼본을 교향곡에서 활용했다는 거. 베토벤이 처음 트럼본을 사용했고 그의 9개의 교향곡은 여러분이 1번부터 9번까지 사실 하나도 빼뜨릴 수 없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 박스 안에 표가 나왔거든요. 그 연도, 언제 작곡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성은 뭐고 이런 게 자세히 나왔는데 그것을 달달달 여러분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작품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을 통해서는 그의 사고적 색채를 더욱더 강하게 느끼죠. 그의 이미 현악사중주에서도 나왔지만 자, 교향곡에 있어서 베토벤의 유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체로 음악적인 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음악의 최초로 절대 음악의 선구자 그런 베토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음악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음악 자체로서 그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베토벤은. 음악 자체가 목표로서 절대 음악을 추구했고 순수 음악의 장르를 비로소 이 베토벤이 개척하지 않았는가. 자, 그리고 각 악장별로 주제와 요소들이 굉장한 논리를 갖췄다는 거.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 너무나 철저함과 객관성과 고전주의 이상이 다 드러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환희를 느끼고 제가 가끔씩 그 베토벤이 어려운 인생이었다. 뭐 자살도 시도하고 가족도 없었고 홀홀 단신 늦게까지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다 결혼을 했잖아요. 베토벤은 혼자 있으면서 물론 불멸의 연애들을 남기고 연인들은 남겼지만 그 조카 칼이라고 하는 조카를 양육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강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든 사상과 내면적인 거는 다 작품을 통해서 승화시킨 거예요. 베토벤에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보세요. 그러면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카핑 베토벤 이것도 좋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베토벤 영화로서 베토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그의 음악과 함께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베토벤의 인생에 있어서 5점을 남긴 거는 이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였지만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 그의 중년 이후부터 나중에 완전히 깡깡 귀머거리가 돼서 교향곡을 썼다는 거. 그 9 심포니 같은 거는 완전히 안 들려요. 하나도. 그래서 지휘를 마쳤는데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옷을 잡아당겨서 뒤돌아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고 이 곡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알려줘야 알 정도로 대단한 인간 승리죠. 그렇지만 베토벤이 자살은 뭐 했다고 유서까지 쓰고 했었지만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베토벤은 비극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너무 희망을 노래했다는 거. 항상 신을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베토벤은. 그래서 환희의 송가, 그 슐러의 유명한 시 환희의 송가를 붙여서 마지막 나인 심포니 합창 교향곡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거기에 그 나인 심포니 사악장을 보면은 친구들이요. 우리 이제 노래하자. 희망을 노래하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불멸의 작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연구 대상인 게 바로 베토벤입니다. 거대하고 축제적이며 숭고한 것을 표현하는 자기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숭고한 것을 표현하는 그리고 절대음악으로서의 교향곡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자, 베토벤의 꽉 담은 입 그리고 단단한 이 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이런 모습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인간애와 하늘과 진리에 대한 그런 것을 추구했던 작곡가였다는 것. 자, 이거는 그 유명한 모든 교향곡이 다 이게 특히 이 캬라니 지금은 작곡하셨지만 이 헤르베르트 폰 캬라니 베토벤의 교향곡을 많이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베를린 심포니와 함께. 베를린 심포니 수석 주자로서 너무나 멋지죠. 이 캬라니 베토벤의 그 모든 교향곡을 많이 판으로 남기고 녹음해서 전 세계에 알린 또 장본인입니다. 자,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음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극장을 보세요. 상당하죠? 네. 그 굉장히 심오하죠. 오케스트라 향을 이런 극장에서 본다면 이 소리의 충돌과 이 앙상블의 효과가 그리고 운명 교향곡, 그러니까 베토벤의 교향곡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악기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보세요. 피아노 4대와 팀파니를 이용해서 따다다다 베토벤 심포니 5 운명 교향곡을 또 이렇게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편곡된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네. 자, 베토벤 영화에 나오는 이건 아마 불멸의 연인 아마 그 영화에서 이제 뽑은 거예요. 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모습들. 그다음 베토벤의 흉상. 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곡으로서 이제 또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협주곡. 이거는 계속 여러 번 강조가 됐습니다.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융합. 자, 피아노 협주곡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하이든도 있어요. 피아노 협주곡 한 10개 정도. 모차르트는 27개나 남겼어요. 베토벤은 5개. 자, 그래서 그 안에도 물론 고전주의 음악 어법이 다 녹아 있어요. 꼭 피아니스트라면 꼭 시도하고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 모차르트가 그가 추구한 장르 중에 어떤 금자탑을 이루고 매우 중요한 게 내가 오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아노 협주곡에 있어서도 모차르트는 27개의 협주곡을 통해서 매우 많은 그의 또 음악 어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장르가 오페라하고 협주곡이에요. 모차르트는. 자, 베토벤은 5개의 그 피아노 콘체르토를 통해서 진면목을 여과 없이 들어놓고 특히 4번, 5번이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협주곡에 있어서 꼭 피아노뿐 아니라 플룻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특히 관악기는 이렇게 모차르트가 많이 썼고요. 자, 협주적 교향곡은 한 악기만 협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트리오 협주곡. 그러면 베토벤은 이제 3중주 협주곡으로 썼죠. 바로크의 합주 협주곡과는 구별됨. 그때 뭐 콘체르티노, 리피아노 이렇게 나온 것과는 달리 오케스트라와 그 솔로들과 하는 협주곡. 자, 그 외에 이제 뭐 비오티, 보케리니, 디포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케스트라적인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자, 역시 악장은 협주곡 악장 구성은 똑같아요. 빠름, 느림, 빠름의 전통적인 것을 썼고요. 독주와 뚜띠, 그러니까 솔로와 뚜띠가 굉장히 협력적 관계로 뭐 반주의 역할이 아니라 둘이 주고받으며 음악적인 의견을 교환하게끔 썼고 이 당시 작곡가들은 자기들이 피아니스트들이니까 자기들이 카덴자를 뒤에 즉흥적으로 다 연주하고 카덴자를 몇 개씩이나 남겨놓고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지휘하면서 자기 곡을 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유행이었죠. 자, 카덴자는 꼭 이렇게 독주자가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작곡가가 배려해서 쓴 겁니다. 꼭 카덴자 전에는 화성 자체가
사륙화음을 연주하다가 막 화려한 기교를 트리 같은 걸로 끝내놓으면 이제 그때 카덴자가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하이든은 이렇게 11곡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고, 특히 하이든은 트럼펫 협주곡이 E 플랫 메이저, 이게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보시고, 다수의 그 탁월한 모차르트는 피아노 협주곡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27개가 다 좋고, 관악 협주곡도 많은 걸 놔뒀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경쾌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음악적인 모습으로 아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은 유명하다. 자, 그래서 뭐 21번 C장조 협주곡 같은 거는 엘비라 마디가 이렇게 여러 대중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자, 베토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향곡이 됐건 협주곡이 됐건 작품 수는 적지만 그만큼 농축적인 밀도감이 있는 대작들을 남겼다. 그리고 코랄 판타지라고요. 합창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피아노가 솔로로 하고 합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코랄 판타지 OP80, 네, 이것도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매우 좋은 그런 장르고 매우 좋은 작품이다. 자, 협주곡 당시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질긴 18세기 고전주의의 협주곡은 솔리스트들이에요. 바이올린 솔리스트, 클라리넷, 유명한 솔리스트, 피아니스트, 이렇게 다 콘체르토를 자유자재로 이용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2장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연결 잘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실내악에 이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봤는데요. 교향곡 및 협주곡으로 대표가 되고, 고전시대 마나임 악파가 관악기를 보강했기 때문에 이게 오케스트라 음향의 무한한 다양성을 제시하고 훌륭했다. 하이든은 표준적인 사악장 체계에 미뉴엣을 넣고 그 교향곡을 정착시켰다. 특히 어딜 가나 하이든은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걸 교향곡까지 접목시켰다. 베토벤은 역시 9개의 교향곡을 통해서 표현의 극대화를 꾀했다. 고전시대 그 협주곡들, 콘체르토들은 독주 협주곡으로 대표되며 개별 악기들을 위해서 관악기 협주곡을 비롯해서 많은 협주곡들이 시도가 되었다.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첼로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피아노 협주곡은 솔로와 뚜띠 간의 균형을 잡기가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시대의 특징적인 장르로, 특히 모차르트가 27개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독보적인 그것으로 많이 남겼다. 그 외에 여러 독주 악기가 참여하는 협주적 교향곡, 다중 협주곡도 고전시대의 협주곡의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고전시대의 그 체인버 뮤직과 오케스트라 음악은 굉장히 확립하게 된 계기니까 음악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많은 악기의 이 발전된 모습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